지금부터 10년 전에 김교신 선생 기념 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11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때 왜 김교신 선생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두고 당시에 절들어 김교신 선생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념 강연이죠. 그래서 제 나이가 뭐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다시 지금 연구하고 그럴 계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강연한 것이 김교신 선생에 대한 당시로서는 전반적인 것을 훑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때 원고를 일부 수정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가져오신 분들은 전혀 안 보이네요. 카톡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요? 열어서 보시면. 예, 그럼 전 저 방식대로 그냥 네. 하겠습니다. 예. 우선 김교신 선생님은 1901년에서 45년까지입니다. 선생님은 그의 동지들 송두용, 양인성, 유석동, 정상훈, 함석헌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 성서연구회 그리고 성서연구회를 조직해서 성서조선을 간행했는데 이걸 통해서 성서를 조선해 성서 위에 조선 이 다 여러분들께서 가져왔으면 거기에 따옴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따옴표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죠. 예, 그래. 세우려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의 천박한 기독교 이건 김교신 선생님의 표현이 아니고 뒤에 그 동경대학 교수를 지냈고 동경대학 총장을 지난 누구죠? 야나이 하라다다 선생이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식의 천박한 기독교 그것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조선적 기독교 혹은 조선산 기독교 운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연구를 통해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뼈다구만 남는 이 말이죠. 남는 그런 기성교회를 비판, 개혁함으로 그 틀과 제도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그런 이유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교회주의자로 불려지곤 했습니다. 선생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선생님은 이렇게 왜 하지 않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은 하면 이 최고의 존재, 그 윤자 붙이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서 볼 적에는 선생님 하지만은 우리가 높임말을 쓸 적에는 선생이라 하면 최고의 선생은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가장 주목되면서 되돌아보는 선각자가 바로 김교신 선생이요.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성서조선 그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한국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모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너희 신학이 어떤 거냐? 너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그게 뭐지 하면서 찾으면은 결국 성서조선으로 오고 김교신 선생 그리고 그 친구들로 오게 글로 예. 예, 하여튼 선각자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와서 그의 조선적 기독교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얘기에서는 이렇게 주목받는 선생의 생애와 삶, 신앙과 사상을 살펴보고 오늘의 시점에서 그의 이름을 건 그때는 기념사업회를 이제 조직할 때니까 기념사업회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도 곁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선 그러면 선생의 삶부터 좀 보겠습니다. 선생은 1901년 한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이 유가적인 전통을 지닌 집안이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 교육을 받으며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선생이 태어났을 때는 한국이 매우 격동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멀지 않는 원산, 그러니까 함흥이니까 함흥에서 원산까지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원산이 그 항구가 한일 수호 조약의 결과 개항장으로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일본 영향력이 개항장이 되니까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방공령 사건으로 일본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이건 개항이 되고 난 뒤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쌀이나 곡식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무역이지요. 그러는데 그러다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걸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각 항구에 곡식 나가는 걸 통제를 하는데 특히 이 원산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나중에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방공령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상을 많이 물고 하는 사건들이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또 원산은 일제하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공령 사건으로 일본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투에 대해서 민권 신장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던 운동이 벌어지면서 선생이 태어날 무렵에는 독립회폐 관련자들이 1896년부터 독립회폐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벌어지면서 선생이 태어날 무렵, 그러니까 독립회폐가 96년 같으면 1901년이니까 5년 사이입니다. 무렵에는 독립회폐 관련자들이 몇 차례 투옥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여파의 하나로 이승만도 당시에 투옥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요. 이때 투옥된 인물 중에 당시에 그 YMCA와 관련해서 뒷날 투옥되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 김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김정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Y운동에도 선구자고 일본 유학에도 선구자인 김정식이 있었습니다. 선생의 유년 시절 노일전쟁과 을사늑약, 국권 피달이 강행되었다는 것은 1901년을 가지고 보면은 1904년은 우리 나이로 4살 때 이렇게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 무단 통치기에 선생은 1910년부터 무단 통치기가 시작이 되죠. 공립보통학교에서 배웠고 12살 때에 4살 위에 한매
여성과 결혼해서 16세에는 장녀 진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19년 3.1운동이 발발한 3월에 함흥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날 그의 민족적 저항으로 봐서 선생이 3.1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당시까지 찾아본 바로는 김교신 선생이 3.1운동에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는 제가 그때는 못 받았습니다. 그동안엔 어떻게 또 발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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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선생은 이해 봄에 어머니와 아내, 큰딸, 세 식구를 남겨둔 채 조선 사람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불구대천의 철심을 품고, 불구대천이란 말은 구는 같이 할 구자입니다. 그럼 대는 인다는 것이고 천은 하늘을 같이 하지 못할 원수다, 이런 불구대천 원수란 말은.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 세상에 같이 살지 못할 불구다처는 원수는 그런 거예요. 철심을 품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데 이를 두고 적국의 심장부에 침입하는 척후병의 심경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일본인 니호리 구니치라고 하는 분이 그 김교신의 신앙과 저항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경 도쿄 정칙학교, 우리나라 분들이 가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정칙학교에 많이 갔습니다. 학교에 입학, 영어를 공부하면서 선생은 아마도 학교 근처 간다에 있는 제1조선 도쿄 조선 YMCA와 접촉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곳에 그 제1조선인 YMCA가 있었는데 아마 그 근처에서 하숙을 하면서 간다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1조선 YMCA와 관련을 맺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은 일본에 간 지 1년 후 1920년 4월 18일 주일 그의 생일이기도 한 그날부터 우시꼬미 아라이마치 홀리네스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성결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죠. 이 성결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아주 한국인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뒷날 손양원 목사 같은 분도 가서 이 성결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를 맺고 신앙을 얻게 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유교적인 교훈을 받아왔던 선생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운을 통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가치관에 감복하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2달이 채 안 된 6월 16일 그는 그 교회의 시미즈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분부로 인해서 그해 11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교회를 떠나기 전부터 당시에 그 이름이 높던 우치무라 간조 내총감삼이라 그러죠. 우치무라 간조의 구안록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의 회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쭉 써놓은 책이 그 구안록입니다. 이걸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 11월 초순
우치무라의 댁을 방문했고 이어서 1921년 1월 16일부터 시작한 우치무라의 로마서 강의를 그 이듬해 가을의 마지막 회까지 청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장소는 위생회관, 도쿄에 있는 위생회관. 선생은 700명 이상의 청중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은 그만큼 우치무라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료된 이유는 우치무라의 애국심 때문이었다는 지적, 아까 말한 니호리 구니치라고 하는 분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 있는데 이런 지적이나 나는 우치무라 선생으로부터 애국과 나라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배웠다. 역시 그 니호리 구니치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 34페이지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선생의 고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치무라의 애국심은 그때까지 내연되고 있던 안에서부터 끓고 있던 타고 있던 김교신의 애국심을 격발시켰고 또 고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치무라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라야만 진정한 민족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김교신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치무라 선생은 2J, 2J죠. 그러니까 Jesus for Japan, 그 두 개 J가 있죠. 로 표현된 우치무라의 복음과 애국심은 이제 선생에게는 2C, 2C, Christ for Chosen으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선생과 우치무라는 모두 철저한 기독교적 민족주의자였고 자기 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감신대학 교수이기도 한 지금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이덕주 교수의 글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 사랑을 확인한 선생은 자신의 학문과 진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922년 4월에 도쿄 고등사범학교, 지금 아마 동경사범대학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영어과에 입학했던 선생이 입학하고 난 이듬해 동식물학, 광물지질학, 및 지리학을 망라하여 배우는 지리박물과로 전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가죠. 지리박물과에 있다가도 영문과로 갔어야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영어과에서 지리박물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조국을 더 사랑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조선의 지리와 박물 등일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 아닐까. 그의 이 전과에 대해서 저는 왜 그랬는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나중에 뭐 토론 때 보신 분이 있으면은 왜 전과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정이 그렇습니다. 영어 해가지고 그 한보다는 한국에 있는 동식물 자연 이런 걸 오히려 더 연구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낫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선생이 뒷날 지리박물학 교사로서 조선의 대형 지도를 걸어놓고 각별하게 지리 수업을 진행한 것, 서울 근교의 북한산 기슭을 산책하며 계곡이나 백합화를 볼 때조차 흐느껴 울었던 것이 이건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변 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것이 무엇이다, 한국의 식물이 뭐다, 이런 걸 그냥 가르친 거죠. 예. 흐느껴 울었던 것. 또 조선의 금수강산과 함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을 소개하며 후진들에게 조국 사랑과 민족애를 성숙시켜 갔던 것을 보면 애국심 때문에 전과했다. 지금 그리스도 신학 대학에 있는 전인수 교수가 역시 이 김교신 선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교신의 조선산 기독교라는 그 논문에서 애국심 때문에 전과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도 전곡을 들은 그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24년 이후 우치무라의 집회에는 같이 유학을 하던 송두용, 류석동, 양인성, 정상훈, 함석헌도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진로와 민족 문제로 고민하던 그들은 우치무라의 집회를 통해서 믿음과 애국의 상관성을 확신하면서 1926년 도쿄에서 조선 성서연구회를 조직하고 매주 성서연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조선 멤버들이 벌써 일본에서 1926년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일본어, 영어, 독일어, 히랍어, 히브리어 성서를 참고하면서 조선어 성서를 연구했고, 특히 선생과 함석헌은 히랍어 학습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무교의 우리 신자들 보면 히랍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도 몇 분이 지금 와 있을 텐데 이 히랍어 공부, 원문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함석헌에게는 엿새 동안의 학교 공부보다 이들 그룹에 그 6사람이 같이 모인 이들 그룹의 공부가 차차 더 관심사로 되었다 하는 것을 함석헌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은 1927년 3월, 8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편을 잡고 함석헌은 정주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흥 출신이니까 아마 함흥으로 가신 것 같고, 그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가 처음 출발이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함석헌은 정주 오산학교로 갔습니다. 이에 선생과 동지들은 성서조선을 간행하고,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조선의 무교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들이 시작한 게 무교의 운동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는 모였던 거죠. 1928년 선생은 서울, 그러니까 이 함흥 영생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양정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12년간 근속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에서 근속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조선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한 정상훈이, 성서조선이라고 잡지입니다, 지금. 정상훈이 편집 책임을 맡았지만은 16호 1930년 5월부터는 선생이 주필로서, 선생이 이제 맡아가지고 주필로서 집필, 교정, 인쇄, 우송 등 사무일체를 전담하며, 그러니까 혼자서 쓰기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그 책 교정을 보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 가서 책 만드는 거,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이걸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942년 3월 조와, 그러니까 깨구리를 조상한다 할까요?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화. 그 사건으로 그 곡에 대해서 조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폐간되는 158호까지 계속을 했습니다. 이때 그 성서조선을 자기가 대부분이 이분이 집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교정 보고 출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면은 그 저 지방에 우편 이제 보내는 것까지 집에서 혼자서 다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도왔겠지만은 예. 성서조선이 초구하는 바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서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고 조선을 성서화하자는 것으로 이는 곧 성서 입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인수 교수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6사람의 동지들은 처음부터 무교회 주의 운동의 깃발을 올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함석헌도 처음부터 교회에 가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 함석헌의 글에 그게 나옵니다. 교회에 갔다가는 늘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모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항상 교회란 우상이 그 중간에 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뭐냐? 함석헌에게는 교회가 우상이다 이런 얘기. 예. 교회라고 하는 우상이 그 중간에 선다고 하소연하면 독선이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독선이니 보답이니 그다음에 교회 부인한다는 비난으로 함석헌에게 돌아왔습니다.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기성제도권 교회가 현해화되어 간다고 뼈가기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과 류석동, 송두영, 정상우는 주일마다 서울에서 공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교의 성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일본인 우치무라를 스승으로 모셨다는 이유로 민족 정신이 없는 무리라고 규정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회 장소를 빌려주지 말라는 전달문이 나돌 정도였다. 그 교단에 따라서는 서로 짜고 이 사람들에게 모일 수 있는 집회 장소 허락하지 말라. 이런 전달문이 나돌 정도여서 집회 장소 찾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치무라를 두고 김인서와 선생 사이에 김인서라고 하는 그 신학을 공부한 그 농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 뒷날 이제 목사까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치무라가 일본 사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애국심 논쟁이라 할까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논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양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공덕리에서 거주하다가 제가 한때 그 마포에 좀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공덕교회라고 하는 그 옆에 하여튼 뭐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그 김교신 연구하는 분이 요즘이 당시에 공덕역에 있던 그 선생의 집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뭐 다 그냥 직원이고 뭐고 다 바뀌었지만은 요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살던 아파트 앞에 에, 저 김교신 선생이 와서 무슨 우물, 찬우물, 하여튼 그런 그 저 일기에 보면은 그게 가정 방문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장소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김교신 선생이 지적한 장소가 거기에 지금 저 기장교회가 하나 들어서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하다가 36년 여름에 정릉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덕리에 거주하는 동안 근처 장로교회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마 공덕교회겠죠. 그 교회에서 초청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주일학교 책임을 맡아달라는 그런 제의도 있었습니다. 정릉으로 옮긴 뒤에는 매일 새벽 일어나 냉수마차를 한 후 근처의 산에 올라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때때로 찬송을 통해 영성을 북돋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송도에 가서 개성에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의 새벽 기도는 20세기 초에 한국 교회에 정착한 새벽 기도의 모형을 예배당이 아닌 산천에서 실천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1905년 정도에서부터 조금씩 보이는데 선생의 새벽 기도는 꼭 교회 가서가 아니라 산천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뒷날 성도로 옮긴 뒤에도 산천 새벽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생이 원어를 그러니까 성경 원어 히라버라든지 히브리어 같은 원어를 뒤적이며 성경 연구를 한 것이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구 못지않게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그런 새벽기도 이런 것까지도 수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을 향해 무교회주의자라 이렇게 낙인 찍기 전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철저했던 선생의 영성을 먼저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1940년 3월 말 선생은 12년간 교편 잡았던 양정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순응하지 않은 자신의 소신 때문입니다. 이제 이때 40년 이때쯤 되면은 일제의 그러니까 식민 정책이 아주 강화됩니다. 신사참배라든지 이게 강화될 때죠. 예. 양정에서는 박물교사 못지않게 양정에서 교사 노릇을 할 적에 박물교사 못지않게 체육 단련을 위해 노력했고 송기정 선생 같은 선수를 키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이쪽 저쪽 문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송기정 선수가 당시에 이제 일본 대표로서 베를린 거기에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전 일본 조선을 포함한 전 일본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 시합을 할 적에 송기정 선생이 김교신 선생이 일본까지 갑니다. 가서 그 다음에 송기정이 뛸 적에 차인지 뭔 일 이용해가지고 계속 격려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송기정 선생도 우리 김교신 선생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물교사, 그 다음에 체력 단련을 위해 노력했고 송기정 같은 선수를 키웠습니다. 마라톤뿐만 아니라 이분이 운동을 굉장히 제자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사람들 위축대가 아니라 건강하게 독립운동하자면 더 몸이 건강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해 9월 그러니까 40년 3월 말에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시민화 그걸 강조하고 그나마 한국어로 조금씩 이야기하던 것도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양정을 그만두었어요. 그만뒀는데 그해 9월 제1고등보통학교 경기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가 형편없습니다만, 저 형편이 아니라 별로 뭐 알아주지 않습니다만, 제가 대학 올 때만 하더라도 그, 저 왜? 그, 예, 뭐, 할 때만 하더라도 경기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고등학교, 경복, 용산 이런 식으로 그때는 서열화가 딱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나오면은 모 대학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거의 결정이 돼요. 저희 입학할 적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이제 경기고등학교 그 뒤에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이 경기고등학교는 이제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9월 선생은 제1고등보통학교 경기고등학교 교장 이와무라 이분이 아마 동경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서 이제 이 사범학교가 되겠죠. 거기에 선배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선배니까 저 서울에서 보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와서 좀 가르치라. 이래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부임했지만은 일제의 동화 정책에 순응할 수 없어서 곧 사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7월, 그러니까 1941년 7월이겠습니다. 송도 고등보통학교, 송도는 개성을 말합니다. 보통학교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는 만월대 뒤편 송악산 폭포 아래 웅덩이 가에 새벽기도 처소를 삼고 매일 4시에서 5시,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예배당이 아니라 이런 데 산천을 향해서 거기 가면 마음대로 떠들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호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해 겨울에도 그곳에서 냉수마찰을 하고 겨울에 지금 밖에 나가서 냉수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폭포 소리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그 폭포 소리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혹한에도 폭포 및 웅덩이에 살아남은 몇 마리의 개구리를 보며 선생은 이제 성서조선 폐간하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만 전멸은 면했구나라는 조와 그러니까 개구리의 죽음을 조문한다, 조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화의 글귀를 민족의 부활과 관련하여 구상을 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그렇게 구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일제가 이 조화라는 글을 보고 너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는 음동설안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개구리를 혹한 같은 일제의 탄압을 인고한 그 고생을 참은 이 말이죠. 조선민족에 비유했던 것일까? 이건 저 질문입니다. 일본 형사들도 이렇게
둘러대쳤습니다. 조화는 이렇게 쓰여졌고 그 글은 기회만 있으면 탄압의 기회를 삼으려던 일제의 호기를 좋은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성서조선 사건은 이렇게 얽혀졌습니다. 성서조선 사건으로 처음 400명이나 여명이나 수배되었지만은 그날로 기가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하니까 뭐 평소에 눈에 띈 사람들 다 잡아왔는데 그날로 기가시키기도 하고 혹은 수일, 수십일 유치시키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옥고를 치른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선생은 42년 3월 30일 검거되어 취조를 받았으나 결과는 기소거리가 되지 않아 이듬해 3월 29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동안 선생은 기도에 더욱 힘썼고 매일 주기도문을 300번 내지 100번씩 외웠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취조한 형사는 선생과 동지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온 조선 놈들 중에서 가장 악질 분자다. 내 놈들은 종교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조선 민족 정신을 깊이 심어서 100년 후, 아니 500년 후에라도 독립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으려는 악질 분자다. 이렇게 형사들이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의 중심을 꿰뚫어 본 독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담당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교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지금 5장 남았습니다. 선생의 옥중 생활의 진면모는 이렇게 감동과 감화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선생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징용으로 각지에 흩어지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수천 동포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 나중에 흥남 질소 비료 공장으로 갔느냐 해가지고 막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헌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선생은 스승으로서의 신념을 살려 조선인의 긍지를 살리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힘쓰는 한편 동포 노무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생의 이런 헌신적 모습은 일본인 상사들을 감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던 발친티푸스, 많이 감염이 되는데 이 발친티푸스에 감염된 그 조선인 동포 환자를 간호를 하다가 선생 자신이 감염되어 가지고 45년 4월 25일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조국 해방을 넉 달을 남겨둔 채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생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선생의 무교회주의와 조선산 기독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따라보겠습니다. 선생은 한국 교회사에서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제도와 형식만 남은 교회를 두고 당시 기존의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 그로 갔느냐 하는 거 묻기 전에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런 후에 당시 조선교회를 향해 선생과 동지들이 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그때도 성서가 제시하는 그 본질을 떠나서 교회가 제도와 관행에 얽매여서 형해와 뼈다구만 맞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과 동지들이 무교회라는 화두로 조선교회에 물음을 던지고 도전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아닐까. 오늘의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유교회인, 교회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 유교회인들의 물음이 그 당시에는 무교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던져진 것이 아닐까. 그들이 먼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유치해 본다면 당시 성서 연구를 계속해 오던 선생과 동지들은 이미 역동성을 잃은 한국 교회의 교회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행동화하려 했던 것으로 본다. 그 입장입니다. 당시 조선의 무교회 운동은 유니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이분들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생과 동지들은 일본에서 무교회 운동을 전개하던 우치무라 선생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비판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조선의 무교회 운동을 우치무라 및 일본과 얽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비난할 적에 무교회 교회가 없다, 교회 없는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도 비난하지만은 그 우치무라를 통해서 일본에서부터 온 것, 그 친일적인 것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당시 무교회자들과 그것을 공격한 이들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과 그 동지들이 무교회 운동을 성서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연결시켰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교회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성서의 본질로,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혁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한때 무교회주의가 한국 교회의 대표적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또 이단을 정죄할 때 간혹 무교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였던 것을 이제는 기성교회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수렴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이나 동지들,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 꿈꾼 조선교회상은 성서에 입각한 더 순수한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를 통해 유럽과 미국을 통해 유입된 기독교나 교회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는 서구적 기독교가 아닌 성서를 통해 직접 한국에 유입된 기독교, 서구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받는 그 기독교. 그렇게 해서 한국적인 문화 토양에서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적인 문화 토양에서 자라 열매를 맺는 조선산 기독교를 꿈꾼 것이 아니었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선생이나 동지들이 성서를 읽을 때 일본어, 영어, 독일어, 히랍어, 히브리어 성서를 참고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과 동지들이 사도시대의 성서 언어인 헬라어를 직접 읽고 성서 원어에 주력했던 것은
조선교회의 원류를 구미교회의 천박성에 두려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선생의 이 같은 시도가 조선산 기독교를 배태하기 위한 꿈이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수용한 지 140여 년이 되어가는데도 이 한국의 복음 수용과 관련해서는 참 아직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884년 알렌이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오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온 걸 기점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전인 1870년대에 성서에 접근하게 되고 7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만은 만주, 우장, 영구 그러니까 요하강 입구입니다. 요하. 거기에서 네 사람의 한국인 수세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저 82년경이 82년에서 84년 사이에 보면은 압록강 북쪽에 있는 그 만주 땅에서 그때는 그게 좀 성역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고 오히려 압록강을 건너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90명 또는 60명 이렇게 조선인 수세자들이 나왔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연구하는 자들이 또 그런 의문을 지금 다 품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복음 수용한 지 140년 됐다. 예,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가. 예,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한국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한국 교회의 신학은 이제 이거 저 주장입니다. 이건 저 주장을 좀 넣었습니다.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육화시킨 그러한 자기 신학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람에 의해서 고민하고 한국의 상황을 두고 고민한 신학인데 전에 민중신학이 좀 그 접근하다가 말았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아직도 정체성이 모호한 번역신학, 수입신학, 한국의 신학은 아직도 번역신학이고 수입신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신학도 하나의 학문이라면은 의당 자기 상황을 문제시하여 거기에 진액을 짜면서 학문적인 신학과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 어떤 해결책을 주느냐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게 자기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수입 신학이고 파르트가 어떻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고 한 맨날 그 소리만 하지 자기 신학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진액을 짜면서 학문적인 신학과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 신학, 번역 신학에다 심지어는 구미식의 시장화한 교회 형태까지 보이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전당으로 교회가 변모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선생과 동지들이 꿈꾸었던 조선산 기독교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생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미에 유학하는 이들이 그쪽 학계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국 교회 성장을 보고
한국적인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너희 신학이 뭔지, 그 다음에 너희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좀 얘기해 봐라 하는 겁니다. 그때 내세우는 인물이 누구냐?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 내세운 인물이 김교신입니다. 성서조선이에요. 제가 이걸 미국과 유럽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가서 대화를 하면서 예,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초판 나온 그 성서조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저 방학 때 와서 이제 구해가지고 가서 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에, 에, 달라는 것이다. 그때 내세우는 인물이 김교신, 함석헌이요. 그 자료는 성서조선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선생은 이제 우리 신학계, 신앙계의 조언자로 새로이 재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생의 기념사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치무라의 제자로서 일본의 무교회주의자이며 동경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1937년 일본의 전시체제를 무릅쓰고 반군, 반전 이걸 주장하다가 교수직에서 쫓겨난 야나이 하라 다다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지요. 이분이 그가 40년에 김교신의 초청으로 조선에 와서 강연하면서 선생과 교제를 김교신 선생과 교제를 나눈 바가 있고 해방 후에는 나중에 동경대학 총장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해방 이후 야나이 하라가 편집한 가신이라고 하는 참저 한국의 무교의 시절이 이런 그러니까요 야나이 하라 다다오가 가신을 내듯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 몇 분들도 자기 이 편집하는 글을 내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 제가 얼굴을 보니까 몇 분 알겠는데요. 예. 가신이라고 하는 잡지에 1945년 9월호에 김교신을 애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4월에 김교신 선생이 돌아가고 45년 9월, 그러니까 약 5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40년인가 이때 야나이 하라 다다오가 한국에 와서 김교신 선생과 만나서 같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김교신을 애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로서 이 강연, 즉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리운 것처럼 김교신 씨는 참 조선인이었다. 씨는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 민족을 사랑하고 조선 말을 사랑했다. 그러나 씨의 김교신의 민족에는 고루한 배타적인 민족주의와는 달랐다. 씨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신생한 조선인이었다. 새로 태어난 조선인이었다. 온유, 근면 등 조선인으로서의 생내의 도덕이 씨에게는,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에게는 믿음에 의해 한층 순화되어 있었다. 씨는 김교신 선생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애국을 삼았다. 미국식의 천박한 기독교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식의 천박한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고 불신학의 소련 공산주의도 아니고 더욱 세속적인 민족 운동도 아니고 권력자에 대한 영합, 협조도 아니고 순수한 무교회의 복음신앙에 의해
조선인의 영혼을 신생시키고 이를 자유와 평화와 정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신은 그 귀한 일생을 바친 것이었다. 이게 그 가신이라고 하는 잡지에 연하이하라 다다우가 김교신 선생을 두고 평한 부분이다. 이것으로서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에 대한 저 평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여기에 이걸 썼습니다. 뭐 박수를 치셔도 좋은데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체 김교신 선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론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하실 선생님들이 김교신 선생에 대한 강론을 얘기해 주실 테니까 그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네, 혹시 질문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질문을 제가 못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저분들이 대답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들으시고 질문이나 코멘트나 이런 말씀 있으시면 몇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12분이니까요. 한 30분 정도 이런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나 선생님께 여쭤보실 말씀 있으시죠?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70년대 학번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쓰신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이것을 읽고 큰 깨우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신광석이라고 합니다. 그 김교신 선생님 하면 조선산 기독교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리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또 선생님께서도 그 오늘 강의 중에서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당시 많은 우리 조선의 우리 조상님들이 일본에 이제 건너가셔서 공부하셨고 또 신학 분야에도 많이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일본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역사학을 하시고 또 문화사에 대해서도 책을 내셨고 해서 이제 조선산 기독교가 조국인의 민족주의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김교신의 사상과 함께 일본에서 8년 공부하셨으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교류를 한일 간의 교류를 그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 그런 연구, 그런 방향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산 기독교, 기독교의 민족주의, 민족주의적인 기독교 여기에 그동안 이제 강조점이 놓였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동북아가 이제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장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특별히 일본에서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하셨고 그리고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하신 분과의 교류 속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이 또 글들이 그런 발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연구들이 가능한 가능성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제가 뭐
질문하시는 그 요지가 뭔지 전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가 그 신학적으로 좀 교류가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김교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연구와 그런 발전의 가능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입니다. 뭐 한국과 일본의 신학적인 교류가 다른 분야에서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교신 선생님을 공부할 때 단순히 민족적 기독교, 조선산 기독교를 좀 넘어서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희망을 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 일본의 신학이나 일본의 그 교회사에 대해서 이해 폭이 넓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그 서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메이지 대학이죠. 거기에 오랫동안 있고 옛날 도시샤에도 좀 있고 그랬는데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의 조선 지배와 식민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그 공부하고 접근했던 분들이 한두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와 마사이코라든지 그 다음에 장전 아은이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지금 생각이 일본 말로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 다 동경대학 출신들인데 그저 출세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속죄 이런 걸 좀 추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그 생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이나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뚜렷하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그런 어떤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시작해서 좀 더 넓게 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다는 뭐 저 판단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한 20년 전 제가 10년이 더 되죠. 1980년, 90년대에는 저도 일본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그걸 한국 교회에서도 또 추구하는 분들이 다른 데서 추구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진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팽팽히 못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성함 꼭 드리고 싶은 질문 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좋은교사 운동에서 과거에 그 대표를 맡았던 송인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평신도들이 좀 모여서 드리는 그 교회, 평신도 교회를 좀 섬기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에 의한 그 무교회 운동은 교회를 부정하는 운동이라기보다도 한국의 제도화된 그 교회,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시도이고 이분이 실제로 그 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또 역할들도 많이 하시다가 배척도 받았고 그래서 이만희 교수님께서는 기성교회 개혁을 위한 시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교계에서는 이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론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교신 선생님의 무교회 운동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저도 아는 바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그래서 좀 그거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수준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그 신학계에서 공부를 하는 그 학자들, 한국 학자들에게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서도 너희들 신학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성서조선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러면 이 한국의 신학계에서도 이 성서조선을 어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신학의 모델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그 흐름들이나 그 조짐이 좀 기성신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지 다만 이 무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나 또는 일부 소수의 몇 분들 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주류 기독교나 주류 신학교 내에서도 이 김교신 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것인지 또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다 갖고 계실 텐데 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신학교나 교단 차원에서 그 무교회주의자를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몇 기독교 지성인들 가운데서는 저희 김교신 선생을 비롯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이 사실 무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붙여준 이름이지 처음부터 그들이 무교회다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내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동이 뭐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김교신 선생이 생각했고 또 그 정신을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또는 그 어떤 세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참 기독교인은 그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좀 됐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대답을 대접을 하는 게 낫지. 제가 좀 요것밖에 오늘 거밖에 제가 몰라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만열 선생님이 한국교회 김교신의 그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가장 잘 알려내시고 그리고 또 자리매김해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한두 분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 다 궁금해하실 질문이고 저도 궁금한데요. 김교신 기념사업회가 10년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 말씀하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뜻을 가지고 근데 그 사업회를 10년 동안 했는데 결실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목표는 김교신 선생이 생각했던 참 교회로 돌아가자, 참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걸 좀 더 조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교신 선생이 남긴 저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성서조선만 하더라도 그게
90년대인가 80년대 그 좀 보급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걸 좀 더 학문적인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뭐 정리해서 낸다든지 이런 걸 하자면은 그냥 무교회주의식의 어떤 그런 그 조직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저하고 몇 분 이쪽에 그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를 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와 계십니다만은 뭐 소위 무교회주의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만나 가지고 김교신 기념사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적에도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살아계시면은 그 김교신 선생 기념사업회 하는 거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교신 선생이 주장했던 그런 그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좀 더 하자면은 이런 성서조선 같은 것도 복간한다든지 거기에 정신이 어땠다는 이거 좀 이렇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논한 결과 그 소위 무교회주의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김교신 선생 기념사업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생겨나갖고 본격적으로는 좀 책도 그 성서조선을 우리가 다시 복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게끔 색인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기 우리 김계장 선생님도 계신데 그 색인 작업을 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색인에 다 나오도록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모임이죠. 이걸 몇 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능력이 좀 없어가지고 안 됐습니다. 단지 1년에 2번 정도 학술 회의를 그동안에 계속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뭐 그런 정도로 활동을 하고 지금도 이제 박상익 선생이라고 교수가 지금 김교신 선생 평전이 될지 전기를 지금 뭐 원고지 한 4,000매 정도를 지금 완성을 했다는데 아마 올해 중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은 좀 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김규신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아까 이만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규신 선생을 좀 더 한국사회에 알려가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만열 선생님은 김규신 알아가기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규신 기념사업회에서 여러 논의를 하면서 이름을 김교신 아카데미라고 일단 젊은 사람들에게 근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들어서 오늘 처음 이제 김한열 교수님 모시고 복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부와 그리고 청장년부 두 개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대학부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장년부는 오늘 이제 킥오프 미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 약 20명이 청장년부는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부는 14명이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른 느낌도 들고 한데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볼 수 있겠다 싶고요. 이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임한열 선생님께 제가 여러 가지 여쭤뵙고 또 의견을 듣고 선생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로로
여러 선생님들을 소개받고 그리고 모임을 조금 더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목적을 그냥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예, 황두숙 시입니다. 아, 예. 우리 이만열 교수님은 그 사단법인 독립 여기에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제 대학 후배가 그걸 많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인상적인 그 캐치프레이즈가 2J, 그러니까 그다음에 2C 아주 인상적인데 애국심과 그 어떤 종교, 기독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치무라 간조는 그때 애국심이라는 것은 일본의 애국심을 말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교신 선생께서 그걸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애국심과는 배치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나름대로의 그 애국심 그런 걸 얘기했다는 게 크라이스트 포 조선 이 2C가 아주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인 우찌무라 간조한테 기독교 사상적인 영향, 무교주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역사학자이신 이만열 선생님께요. 그 우찌무라 간조는 간도 대지진 때 그 애국심에 입각해서 자경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선인 학살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역사학자로서 혹시 그런 게 관련된 뭔가 자료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대단할 거 없습니다. 잘 모르시군요. 예,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더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또 좀 아는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여된 것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우치무라 선생의 그 자료라든지 또는 그에 관해서 쓴 논문을 본다든지 한 건 없습니다. 없고 그 간토 조선인 학살 때 어떤 우치무라가 그 관여됐다, 뭐 선동을 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줌으로 강의 네, 들으신 혹시 분께서 질문. 줌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한두 분 질문 있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여기 참석하신 그 김철웅 선생님이나 홍경석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죠. 다음에 한 선생님 주시죠. 임철웅입니다. 지금 아까 그 간도 대지진 때 우찌무라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 무기 안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한일 간의 무기들의 교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작년 11월 달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찌무라 이만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개인 잡지를 제가 좀 발행을 하고 있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번두문에 쓴 일이 있는데
지금 그 간도 대지진 때 있었던 조선인 학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언급을 않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지금 무교회 쪽에서 굉장히 이거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도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집회, 그 다음에 문학작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 정부에게, 우리는 그 일본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정부에다 계속해서 지금 그 간도 대지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뭐 유령탑이죠. 유령탑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군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간토 대지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뒤처리를 빨리 해라 라고 하는 주장들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놀랐어요. 그때 11월 달에 갔는데 작년이 간토 대지진 100주년 때입니다. 거기에 100주년에 관계되는 그 각종 특집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거기 그 고려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 간토 대지진 때 있었던 그 사진들,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전시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우찌월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 자경단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 김규신 선생님 기념사업회를 하기 전까지 김규신 선생님 무교회 측에서 김규신 선생님 기념 강연을 계속해서 쭉 주최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합하자 그래서 김규신 선생님 기념 강연 기념사업회에 미로 그쪽에다가 이름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 앞에 계시는 저 목사님인가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목회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질문에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김교신 기념사업회가 시작된 지 10년인데 이 의도가 또는 이것이 기성교회나 이쪽 교단이나 이쪽에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미치냐 혹은 실체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듣겠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 결국 10년이 넘었는데 내 세월 만한 게 없지 않느냐는 거하고 지금 의미가 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 청년 시절에 교회에 있다가 이제 무교회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무교회는 무교회인이 뭔지 그럴 거 없이 기독교 본질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김계준 선생님이라든가 성서조선을 해서 시도했었던 분들, 동인들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한국 교회 다시 말해서 제도와 조직과 어떤 그런 것을 추측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에게 쉽게 먹혀 들어갈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연 선생님이 자신의 기독교, 자기가 주창하는 기독교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300년, 500년 일지약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시대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낮아졌다가 다시 이를테면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확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해서 더욱더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 막 성서 요한계시록으로 하는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 이 교회 지도교회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분들이 다 무슨 뭐 진도에 따르고 그런 그 정식에 의존하고 이런 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 뜻이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있는 걸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김교신 선생이 적어도 주창했던 그런 신앙으로 들려고 할 때는 결국 본질본질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그거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뭐 요즘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세계 기독교가 지금 제대로 된 기독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더욱더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개인이 그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 옆에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써 보여줌으로써 한두 사람 몇 사람처럼 생각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교단 차원이라든가 어떤 조직으로라든가 이렇게 들으라고는 저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배운 노평문 선생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도와 조직으로서 교회는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한없이 썩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금방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점점차 나가지만은 본질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하나씩 가간다는 거죠. 기독교가 변질되어 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모임, 김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을 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서 각자가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삶으로서 실천해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전에 말씀하신 분은 김철웅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한병덕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43분인데요. 저희가 50분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시에 지워드려야 되는데. 채팅 하나 올리고. 예, 채팅이 현승호. 예, 채팅을 흘러보겠습니다. 그렇죠. 질문. 뭐가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 현승호 선생님, 혹시 지금 계십니까? 아이고, 예, 저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말로 지금 하시죠. 예, 그 관동 대지진 때 우찌무라 선생이 이제 조선인 학살에 그 선동했었다는 그런 질문을 아까 어떤 분이 하신 거를 듣고 이제 그 이만희 교수님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뭐 들었기만 했지 그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질문하신 그 분은 관련된 뭐 사료라든지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신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썰이라고 있어요. 썰.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모임이 저희에게 굉장히 역사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무교회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작은 모임에서 이제 넘어서서 한국교회 또는 한국 사회 전체에 어쩌면 이 김교신을 좀 더 깊이 알려내는 우리가 스스로 김교신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나서 김교신 선생이 추구했던 그 신앙만의 신앙 또는 조국을 향한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낼 것인지 또 삶으로서의 예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 소중한 질문들을 하고 또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김규신 선생이 직접 지으신 성서조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성서조선을 읽고 그 성서조선에서 김 선생님이 말하고자 했던 그 속뜻이 무엇인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우리의 상황에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또 알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김 선생님이 그 성서조선을 통해 우리 한민족에게 한 조선 혼을 품은 한 사람에게 100년 후에 봉지를 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서 깊게 공부하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재훈 선생님.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학생, 아까 대학생들 모임, 청장년들 모임, 요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예. 건지, 그리고 11일 날 있을 행사는 또 이거랑 어떤 예. 연관성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먼저 이만현 선생님 말씀 듣고. 예, 아까 그 간도 대지진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기독교 가운데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기장층 목사님입니다. 천안 쪽에서 그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다음 운동을 해 오셨는데 요즘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간토 대지진에 관한 법률을 안 내는 것도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에는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2번이나 간토대 학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다른 모임이 있어서 국회에 가서 얘기하면서 21대 국회가 마감되기 전에 지금 저 법률안이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간토 대해서 연구조사 및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미모랄까 여기에 대해서 그 법률안이 2019년에도 저 19대 국회 때도 나왔고 이번에 21대 국회 때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게 결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이번 국회입니다.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마지막이 되는데 하기 전에 좀 꼭 통과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 모임이니까 한국 교회에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참 교회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뭐 누가 이사장이라 그러는데 시민 모임 독립 그것도 사단법인도 아닙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그 단체 이사장으로서 같이 그 조직을 해가지고 한 4년, 3년 지금 4년 됐네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22대 국회가 민주당 쪽이 많으니까 좀 이번에는 꼭 좀 22대 때는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진상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위로랄까 위문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정부에는 우리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 따라가는 그것만 하죠.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나름의 어떤 방향성, 지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신 이만열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박재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교신 아카데미는 김교신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5월 12일, 1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에서 김교신 선생 기념 칠대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두 가지 김교신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양현애 교수라는 분이 김교신의 무교회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박상희 교수께서 김교신과 소록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김교신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시다.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날 뭐 줌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안 되더라도 녹화를 해서 자료를 보관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줌으로 계신 선생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함께 김교신 선생이 어떤 무교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소록도에 있는 그 환우들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다양한 자신의 원칙을 깨가면서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김교신의 신앙, 그리고 사랑, 이것들이 정말 어우러져 있는 것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